이게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해오던 것 중 하나인데 최근에 주유소를 갈 때마다 은근 기분이 좋지 않으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가격이 잡히면서 휘발유는 1,400원대까지 떨어지고 경유값도 점점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최신 데이터를 보면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경유는 1,700원대까지 떨어졌고 휘발유는 1,500원대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경유가 더 저렴하고 휘발유가 더 비쌌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뒤바뀐 이후로 경유랑 휘발유 가격의 격차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값을 볼 때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도 귀신같이 오르는데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무슨 시차가 반영된다면서 지금지금 내리잖아요. 이게 항상 논란이었는데 정부가 이걸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정유업계는 반발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공개하겠다고 한 게 도대체 뭔지, 정유업계는 왜 이렇게 아우성인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이겁니다. 기름값이 수상하다는 건데요. 최근에 유류세 인하 관련 내용이 공개됐죠. 휘발유는 기존에 820원이었던 유류세를 516원까지 내려줬고 이걸 올해 4월 30일까지 615원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유는 아직 가격이 안정되지 못해서 369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LPG도 130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봐도 뭔가 이상한 거죠. 아니 우리가 유류세를 아무리 내려줘도 기름값은 거의 그대로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유 휘발유랑 경유 판매 가격을 대리점하고 주유소 같은 판매 대상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공개하는 법안을 작년 9월에 입법하겠다고 예고했고 이게 최근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기름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아예 휘발유랑 경유의 도매가를 공개해서 가격 경쟁 유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석유 단체들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도매 가격을 공개한다는 건 경쟁사의 가격 전략 같은 걸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아예 가격 담합이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봐도 국민들한테 좋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댓글 반응만 봐도 환영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인 것 외에 이 내용의 취지 그리고 이런 조치가 필요한 이유까지 알면 이런 발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요? 이런 조치가 발표에서만 끝나지 않고 진짜 실효성 있는 발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발표가 있으면 발표 당시에만 열심히 홍보하고 정작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걸 방지하려면 주유소를 이용하는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아까 말했던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고 이거잖아요. 일단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8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초부터 국제유가는 하락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6월부터 8월까지 기름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랐죠. 이 그래프도 같이 볼까요? 이건 뭐냐면 기간별로 유류세가 얼마나 변화한 건지 나타낸 건데 유류세 변화 그래프는 국제유가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6월 이후로 하락세였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유류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2월 이후로 하락하고 최근 들어서 상승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기름값은 이러냐 이거죠. 이건 휘발유 가격 구조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에 149.6원이 부가세로 잡히고 부가세랑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유류세입니다. 유류세는 교육세, 지방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이해되셨으면 세금 착시가 뭔지 알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세금을 내리거나 올려도 기름값에는 영향이 없는 일종의 착시 효과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터당 가격이 1,500원일 때 유류세가 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1,000원이 기름값이잖아요. 그런데 1,500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3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유사가 기름 유통 가격을 2,000원으로 잡아버려요. 이러면 결국 소비자들이 기름을 구매하는 최종 가격은 리터당 2,3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유류세를 분명히 내렸는데 정작 기름값을 내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에는 영향이 없는 이런 현상을 세금 착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금 착시를 없애기 위해서 도매 가격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자, 정유사랑 주유소가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시차 반영이잖아요. 이게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괘씸하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정유사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시차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입찰 가격 구조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자, 내가 1월 1일에 기름 1000리터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1000리터에 대한 비용을 1월 1일에 책정해서 정유사한테 지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격을 책정해서 지불한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상황을 가정하면 쉽습니다. 매월 1일이 우리 주유소가 기름을 채우는 날이고요. 매월 15일은 정산일입니다. 이달 1일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라서 원래 리터당 1,800원이던 걸 국제 유가 수치를 반영해서 1,500원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산일이 되니까 정유사는 리터당 1,700원에 팔아야 하는 가격으로 기름값을 잡아요. 이러면 국제 유가를 반영해서 리터당 1,500원으로 판 주유소는 리터당 200원을 손해봤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를 함부로 반영할 수 없는 겁니다. 정유사는 이 상황에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유소는 함부로 가격을 내릴 수 없고 소비자들한테는 국제 유가 시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뇌피 처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걸 보면 약간 뒷목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하고 2022년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모든 정유사가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미친듯이 끌어올렸습니다. 영업이익만 한번 볼까요? GS 칼텍스는 2021년에 1조 4천억 정도였던 영업이익이 작년엔 4조 원을 넘었고요. SK는 6,300억 수준이었던 게 3조 2,500억을 넘어섰습니다. S오일은 1조 7,500억 수준이었던 게 3조 5,600억을 넘겼고 현대오일뱅크는 8,500억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무려 2조 7,800억 수준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이걸 백분율로 보면 GS 칼텍스는 영업이익이 무려 186% 증가한 거고 SK에너지는 415%, S오일은 103%, 현대오일뱅크는 226%나 증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정부가 도매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한 거라는 겁니다. 도매 가격을 발표하게 되면 적어도 시차 드립은 못하게 될 겁니다. 도매 가격이 공개되면 유류세를 제외하고 정유사가 마진을 얼마나 잡았는지, 주유소는 정유사에 얼마를 내고 기름을 공급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소비자는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도매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모든 가격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정유사들 사이에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것도 그냥 상황을 만들어 보면 쉽습니다. 기름 유통 가격에 세 가지가 반영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국제 유가, 하나는 유통 마진, 나머지 하나는 최종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 유가가 리터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정유사는 유통 마진을 500원 남겨야 하고 B 정유사는 450원, C 정유사는 300원을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주유소는 리터당 1,500원, B 주유소는 1,450원, C 주유소는 1,3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는 정유사 유통 마진을 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 마진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면 그 다음부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영향 차이인 거죠. 지역별로 부지 가격이라든지 전기세 같은 월 고정 비용 이런 걸 다 반영하면 최종 가격이 결정될 거잖아요. 이건 정유사랑 주유소가 알아서 하라 이거고 유통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마진을 적게 남기는 주유소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유소는 방리 담회가 가능해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격 경쟁을 할 거라는 계산인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조심할 포인트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발표되자마자 석유 단체들이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유 단체는 어딘가요?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이렇게죠. 여기서 지금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공급 가격을 공개하는 건 영업비밀 침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 담합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건 반발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정부, 너네 만약에 도매 가격을 공개하잖아? 그러면 정유사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격 담합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경고로 보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가격을 담합하게 되면 모든 주유소의 기름값이 똑같아질 거고 모든 가격이 똑같아지면 어느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매 가격 공개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끌고 가려면 단순히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유사들이 담합하는 것도 제대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정부가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 정유사가 공급하는 도매 가격, 그리고 대리점하고 주유소는 판매 대상, 지역별 도매 가격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유사 입장에선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얼마나 주고 팔았고 여기서 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기름을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나오니까 해당 주유소가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석유 단체들은 아예 가격을 담합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없애겠다 이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진짜 짜증나는 전략이죠. 그런데 정유사 입장에선 이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기도 해서 정부에선 이런 전략을 못쓰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정부가 원하는 건 유류세를 정부 차원에서 인하하면 기름값도 인하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유류세 적용 시점을 바꾸던가 아니면 유류세 납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유류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유류세를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유류세를 국세청에서 내는 건 정유사거든요. 정유사가 기름을 추구하는 시점에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선 소비자가 내야 하는 유류세를 대신 납부한 거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걸 주유소를 거쳐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정유사도 주유소랑 똑같은 처지라는 건데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만약에 정유사가 기름을 출고할 당시 낸 유류세가 리터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 기름을 사는 시점은 출고 후 15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15일 이후에 보니까 유류세가 리터당 150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렇다고 소비자들한테 유류세 150원이 반영된 기름값으로 팔게 되면 정유사는 350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래서 정유사 입장에선 시차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걸 정유사랑 소비자가 둘 다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결국 유류세 반영 시점을 정유사가 기름을 출고할 때가 아니라 소비자가 기름값을 주유소에서 지불할 때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부가세는 이미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부가세랑 마찬가지로 유류세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면 되는 거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그대로고 유류세를 반영하는 시점만 이렇게 바꾸면 꽤 많은 게 해결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뭔가요? 유류세를 얼마나 냈는지 알게 해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열받는 게 뭔가요? 정유사 입장도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얘네가 진짜 유류세를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부가세처럼 소비자가 납부하는 구조로 바뀌면 영수증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유류세는 정부에서 정하는 거고 모든 주유소가 동일하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영수증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만 아닌가요?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하된 유류세가 진짜 반영된 건지 알 수 있고요. 정유사가 반발할 만한 명분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유류세가 얼마인지 알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진짜 기름값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대로 잡고 가면 진짜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영업이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정유사들은 영업이익을 충분히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걸 같이 바로잡아야 하고 이 문제는 유류세부터 시작됐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의 잘못된 점부터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도매 가격을 공개하면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신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다음 시승기는 넥선 ES300H를 준비 중입니다. 혹시 ES300H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타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에게 차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괜찮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괜찮습니다. 차량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멋있는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촬영 기간 같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기획 중이라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